네, 아마 AI 윤리 혹은 AI 로봇 윤리하는데 우리 서울 교재 교수가 나와서 할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교재에서 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된 전공이 실천 윤리학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 윤리 혹은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돼서 한 10여 년 전부터 우연찮은 기회에 어떻게 보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국에 출장 갔다가 서점에서 러버데틱스라는 제목의 책을 보고 처음에는 분개하다가 아니 윤리에 로봇에 무슨 윤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책을 사가지고 한국 들어왔던 게 이 악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와서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왜 로봇의 윤리를 이야기해야만 되는가를 아마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연구를 같이 더불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로봇 아시다시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로봇 윤리 헌장이라는 것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제일 처음 한 게 한국입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 버전의 이런 발표를 하진 않고 드래프트 버전으로 이제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긴 한데 그게 아마 최초 그 한국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때 그걸 처음 만든 작업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작업을 관여를 못하고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을 어떻게 공론화시키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정 작업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주제를 로봇과 욕망이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부제로 이제 해방인가 소외인가. 또 하나의 부제는 이제 요즘 가장 이제 그 트렌드, 최첨단의 그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좀 처음에는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윤리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제품에 대한 에틱스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 40분, 50분까지 하면 되나요? 네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로봇이라는 말이 저는 인문학자니까 공학적인 작품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이 로봇이라는 말이 체코에서부터 왔는데요. RUR이라는 로섬스 유니버셜 러버스라는 희곡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파이프를 물고 쓰고 계신 분이 이제 그 차페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연극의 포스터, 연극의 실제 장면, 그리고 이 작품이 1925년에 저희 한국에도 소개가 됐어요. 개벽이라는 그 저기 학술지에 이제 이 연극, 그러니까 이 당시에 1920년, 21년에 프라하 국립극장에서 초연되고 20년대에 전 세계에서 이 연극이 상영이 되면서 그 당시에 꽤 그래도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초점보다는 이 전체적인 희곡의 내용에서 노동의 가치, 그래서 아마 사회주의 쪽하고 좀 연결이 되면서 그 당시에도 세계적인 분위기하고 연결되면서 전 세계적인 연극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스웨덴에 이제 이런 직업이 새로 생겨났어요. 뭐냐면은 하는 일은 출근과 퇴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영원한 고용이라는 이 프로젝트에서 스웨덴의 한 역사에 이제 출근해서 전등을 켜고 그다음에 뭘 해도 상관없어요.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퇴근할 때 끄고 퇴근하는 그 일로 해서 한 달에 대략 26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로봇을 왜 만들까? 왜 인공지능과 로봇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또 왠지 뭔가 불안한 듯한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만들려고 할까? 사실 로봇이란 무엇인가, 혹은 인공지능 로봇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물음은 다시 돌아와서 돌고 돌아서 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자꾸 비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이 혹은 더군다나 인공지능까지 탑재한 로봇이 등장을 한다면 그 구분 기준이 외향상 혹은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정말 차이가 날까? 네, 그런 의문까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보타라는 이 말은 일은 일인데 우리가 뭐 즐거워서 하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할당되고 강요된 그리고 힘든 그런 일이라는 뉘앙스로 갖는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보타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RUR 희곡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성별이 구분되어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한 대사들의 한 내용들인데 뭐 재밌죠. 현대 기술의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책도 안성하고 불안전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균형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넌센스고 뭐 등등.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자아실현만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낙원,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 낙원이 과연 정말 이런 낙원일까.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이를 제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어느 순간 로봇이 인간에게 복종하기 멈추기 시작하면서 로봇의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갖고 싶은, 뭔가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일을 안 하는 사회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음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알파고의 충격이 이제 사실 거의 이제 소위 말해서 약발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 당시만 돼도 당장 내 직업은 괜찮을까? 내가 우리 아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해? 이런 불안감까지만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런 위기감이 조금씩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리 대체가 돼도 인간이 할 일은 남아있어라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 사실 욕망이라는 게 제가 욕망의 윤리나 욕망의 철학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모든 욕망, 벗어나고 싶은 욕망 자체도 욕망인 거죠. 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공지능 로봇에 관련된 윤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 로봇 윤리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저희 나라는 부처별로 이렇게 주된 중점 포인트들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부처에 가면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좀 더 보다 더 많이 선호하고요. 어느 부처에 가면은 로봇이라는 용어를 보다 더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가면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보통 이게 언급이 되고 그래서 어느 부처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가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마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요 용어 자체가 이제 저는 붙여서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 윤리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베르주와 오페르토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기계다, 기계뿐이다라는 가장 극단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휴먼이 아니라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그런 스펙트럼도 있고요. 그다음 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적이지 않은, 윤리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행위자에서 점점 완전한 윤리적인 행위자,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리적인 행위자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이야기할 때 아마 여기 무어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임플리시트에서 익스플리시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행위자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는 쓰는데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에이전트라는 표현 속에는 인간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기서 두 번째 보시면 상호작용성이나 상호작용할 수 있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에 대한 적응 가능성을 갖춘 행위자라면 우리가 행위자성, 에이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법인도 이 얘기를 해본다면 이게 전자인격인 거죠. 전자인격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고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미 최근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대입 면접까지도 이미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물론 이제 그게 약간의 좀 이제 쇼적인 성격도 좀 있긴 하지만,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어떤 선별 작업에 인공지능이 벌써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딥드림이라고 해서 이미 전시회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서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어떤 사진을 보내주면 어떤 풍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림을 보내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인데, 위에는 이제 일본의 사진입니다. 일본의 소위 아이보 1세대 모델이거든요. 이제 절에 이제 저렇게 장례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제 1세대들의 로봇이 이제 부속품이 이제 더 이상 없어가지고 이제 부속품 판매가 금지가 되면서 소유주들이 이제 절에 합동 장례식을 하는 경우예요. 일본은 좀 우리하고 조금 이게 좀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벌써 일본에서는 로봇 호적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로봇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아시고의 3원칙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그 못지않게 일본의 아톰을 만든 그분의 이제 10원칙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의 문제, 그래서 버전 2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저기 아마 2년 전에 다시 새로운 버전의 애완견, 반려 로봇 결이죠.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스팟떡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한동안 이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2년 전에 이제 한참 뜨거웠던, 그래서 이게 옆에 실험하는 사람이 이제 사족부에 놓은 것을 발로 차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이 장면이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공개가 되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면 로봇 학대에 대한 이야기. 이걸 로봇 학대.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때 이와 관련돼서 이걸 로봇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 인터뷰를 받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 제 대답은, 글쎄요, 우리가 로봇을 학대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칸트의 간접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린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놀 때 막 눈알도 뽑고 칼도 막 자르고 막 그 인형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논다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그거를 참 재밌게 잘 노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놀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길러진 어떤 심성들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도 로봇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실험의 과정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감정이 저게 투사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변호사, 물론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법률 서비스를 인공지능이 무료로 하는 경우고요. 이미 신문 기사들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팩트에 관련된 기사들은 보통 요새 다 인공지능이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것도 다 기사건별로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각 팀이나 풋볼 팀이나 축구팀에서도 선수들의 어떤 선발 라인, 혹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선수가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저작권, 이제 아까도 이제 딥트림이 영어로 얘기했지만, 영국은 굉장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표준화 작업도로 되게 발빠르긴 한데, 컴퓨터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물에 대한 인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는 저는 나중에 제가 인증제도에서 이제 편향성 표준화 문제하고 같이 언급을 해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가 넘어가요.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알고리즘 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 소셜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프랑스나 혹은 중국 혹은 일본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이제 요새 같이 이제 그 1인 주거 형태가 늘어나면서 저는 요새 그래서 주거의 그 관계가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같이 따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그 공동체의 어떤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에서 지금은 이제 따로 같이 사는 삶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거죠. 혼자 사는데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근데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건 이래저래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사는 거죠. 따로 같이 사는 삶의 형태를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전 찾다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은 다 가족 관련된 거죠. 남편이 뭐하고, 아이가 뭐하고, 신부가 뭐하고.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예능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아마 지금 혼자 사는 삶과도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자율주행 실제로 이제 저도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외국 자동차에 한번 쇼룸에 갔어요.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나 가이드라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이제 탑승을 해보라고 해서 이제 실험 국면이 아닌 일반 주행 도로에서 실제로 이제 시판되는 차를 운전을 해봤습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고 그 회사는 정책이 이제 운전 보조 모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게 사고 시의 책임 소재 이 문제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 탑승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될 의무를 이제 핸들에 양손을 얹는 것. 이것이 이제 운전 모드, 그러니까 운전 보조 모드의 시작과 끝입니다. 손을 떼면은 그 보조는 바로 해지가 돼요. 그러면 아마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야간에 시내 도로를 주행하는데 처음엔 저도 겁이 나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도 차선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혼자 스탑앤고하고 그 다음에 차가 들어오려면 속도 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 그동안 아마 자동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자동차는 5개념이죠. 타동차였죠. 오토모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시동 걸고 핸들 걸고 엑셀 걸고 뭐 하면 사실은 자동차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타동차에서 이제 자동차로 바뀌는 거죠. 실은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윤리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제일 유명한 테슬라도 자동차 사건도 있었고, 밤에 이제 주행 길 건너는 자전거 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도 센싱은 됐다고 그러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센싱이 됐다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보면 보통은 이제 터널 딜레마 혹은 이제 트롤리 딜레마의 변형으로 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MIT에서 지금 이제 모랄 머신 엑스페리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주고 각 문화권에서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치일래, 어느 쪽 방향을 틀어야 될까를 조사를 해요. 그랬을 때 각 문화권마다 그 어떤 밸류의 가중치를 각각 좀 다르게 지금 하는 걸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이제 도입이 될 거면, 보통은 이제 도로교통법에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율주행차의 윤리 가이드라인 혹은 윤리 모듈, 그러니까 결국 주행을 결정할 어떤 그 모듈에서 윤리가 왜 필요하냐, 도로교통법을 넣어두면 그 법대로 운전하면 될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또 법제화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랄 로직 익스퍼리먼트에도 보면은 다수의 사람과 소수의 사람 중에서 그럼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될까 했을 때 대체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된다. 이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에다가 앞에 이제 핸들을 틀어야만 될 경우에 다수보다 소수로 반드시 핸들을 틀어야만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난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자동차 회사가 일일이 그 기준을 마련하냐, 국가에서 좀 마련해주라. 그리고 국가에서 이거 마련하자니 이건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마련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연구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의 요 뒷장부터 지금 요 앞장에서 뒷장까지가 지금 아마 올해 말에 한국에도 한평 자율주행자의 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버전 1, 작년 말까지의 결과입니다. 요 내용에서 이제 다시 수정이 되고 좀 현실적으로 이제 산업계형 논의가 되어서 아마 버전 2가 올해 말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윤리 가이드라인이 그렇지만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는 어렵고 아마 대략의 가장 큰 가치들 중심으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AI 로봇 윤리,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의 윤리와 관련지어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할 때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도덕적인 권리를 갖느냐 이 물음하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혹은 인공지능 로봇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제 세탁기하고 아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탁기를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될까? 세탁기를 뭐 하루에 또 수십 번 돌렸다. 세탁기 학대다. 이런 생각을 갖진 않잖아요. 세탁기가 예를 들어서 뭐 잘 안 돌아간다, 발로 뻥 찼다. 그러면은 야, 이건 그 세탁기 학대를 우리가 봐야 될 거냐, 이런 물음을 제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에는 뭔가 그 자체 우리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그 소설과 어떤 그 영화에서 너무 많이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로봇 윤리는 크게 두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초기에 나왔던 게 이제 아시모프주의 이제 인공지능 혹은 로봇이 해야 될 원칙들을 나열하거나 열거하는. 아시모프도 3원칙을 얘기했고, 그 후에 제로 원칙을 추가했고, 그 후에 다시 이제 5번째, 6번째 원칙까지 추가가 되긴 해요. 그런 유형의 원칙들이 이제 제시가 됐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그 테주카라고 하는 거, 아까 아톰의 그 원작자인 테주카의 10원칙이 또 제시가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먼 현실의 얘기다 보니까 그 다음 트렌드는 뭐냐면,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그럼 인공지능과 로봇의 개발과 이런 그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구자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가 뭐냐는 것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후자 쪽의 윤리 가이드라인이 많이 이제 각 국마다 발표하고 있어요. 아까 좀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유럽 연합에서는 트러스트 월스, 그러니까 믿을 만한 AI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최근에 6월에 발표했죠. Responsible AI, 책임 있는 AI라고 하는 개념들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오른쪽 끝에 보시면 Moral Act Ability라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방점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도덕적 행위 능력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Moral Act의 방점이 있느냐, Act Ability의 방점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Moral Act, 그야말로 정말 도덕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행위인 거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숙고하고 그것의 의미나 그것의 결과나 그것의 동기까지 고려해서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어떤 판단해서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도덕적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 능력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도덕적인
행위 능력 해버리면 액트 어빌리티를 가면 이제 이게 에이전트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vending머신 가서 예를 들어서 뭐 100원 뭐돈 넣고 음료수 캔을 뽑는 거는 이제 기계죠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근데 제가 그 기계 앞에 딱 쓰면 그 기계가 저를 다 스캔해가지고 저의 그 안의 상태를 다 체크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뭐 당도라든지 뭐 이런 다 체크해서 아 지금 당신한테 필요하면 이거 내가 하면서 딱 지시해주는 그런 밴딩머신 앞에서 보면 얘가 도대체 뭔가 생각하고 뭔가를 나를 인지하고 나를 파악해서 뭔가를 선택해서 뭔가를 결정해서 나한테 제시해주는 만약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 아 얘가 뭔가 행위를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액터 어빌리티는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행위 능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과 관련된 거라면 경제적인 행위 능력이라고 얘기할 거고 사람들 사이 관계와 관련된 건 사회적인 행위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결국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은 이제 도덕적인 행위 능력에서 점점 도덕적 행위 능력으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AI의 윤리 원칙, 그러니까 아시고 3원칙을 그 염두에 두면서 현대 버전으로 이제 저는 이제 4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은 이제 인간의 존엄성하고 퍼블릭 굿, 공공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모든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최고 신급으로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1원칙이고요. 2원칙은 인공지능 로봇은 그 자체로 어떤 존재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AI 로봇은 도구적인 수단적인 목적, 수단적인 가치여야 함을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도구적 존재로서의 존재적 지위를 인공지능 로봇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 자체가 그 자체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태를 넘어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이 원칙은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저희가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 행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AI 로봇은 적어도 1원칙과 2원칙 범위 내에서 행위의 의도에 따라서 그걸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칙은 아시마프는 이제 그 로봇이 자기 보호권을 얘기했는데 자기 보호권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도 있고 위험의 여지도 있습니다. 로봇이 자기를 물론 이제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자기 보호를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로봇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권을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서울 팩트라고 해서 이제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이제 그 로봇 윤리 현장의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 그러면서 이제 저희 오늘 토론자는 김정은 교수님이 책임자로 해서 김정은 교수님과 같이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농담 삼아 이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의 3강 5준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인간의 존엄성 보호, 공공선 추구, 행복 추구라고 하는 기본 가치와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제어 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정보 보호 이렇게 5가지 세 가지 원칙 기본 가치와 5가지 실천 원칙으로 이렇게 돼요. 이 부분 아마 이따가 김정 교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4월에 그 하이레벨 엑스퍼트 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EU에서 발표가 된 Trustworthy AI, 신뢰 가능성,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AI와 관련된 그 기준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이죠. 지난달에 이제 중국도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Responsible AI 해가지고 8가지의 그 어떤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이렇게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뭔가 좀 더 빨리 제시가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연사회, 위스덤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라고의 미래사회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도 대체로 보면은 지금 연구하는 입장, 연구자나 개발자, 그 다음에 약간의 사용자의 관점들이 가미가 돼서 윤리 가이드라인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윤리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윤리를 인증한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고 참 하기 힘든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윤리를 인증한다는 건 참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에 우리가 행위자 아마 처음부터 철학자나 저 같은 윤리학자가 사용했다는 자율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로봇 윤리를 처음 이야기하시는 공학자들은 여기에다 이제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오토노미라는 표현을 아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겁없이 쓰셨거든요. 이게 정말 자율적이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자율성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인간과 동일한 의미의 자율성이 아니라 제한된 영역과 범위 내에서의 위임된 자율성, 제한된 자율성이라고 저는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쪽 분야의 국제적인 트렌드를 대변하고 있는 IEEE, 미국 전기전자공학협회에서 보면,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I나 로봇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A/IS라는 표현을 씁니다. 맨 끝에 보시면,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지능적인 지능 체계. 사실 저렇게 해놓으면, 인간도 사실 저게 들어가죠. 저희도 자율적이고 지능적인 체계들이죠. 굉장히 이제 너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시락 너무 넓혀놨다는 생각을 좀 들긴 하지만 그런 어떤 자율지능 시스템을 위한 에틱스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홈도 그렇고 아마 이제 스마트 시티 이후에 포스트 시티에 대한 논의도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홈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인공지능화되고 로봇화되고 그래서 아마 강인공지능이 45년에 나오냐 50년에 나오냐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약 인공지능들이 다 연결되면 저절로 강인공지능이 된다는 얘기까지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게 사실이 될지는 이제 미래가 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홈이나 반려로봇, 자율주행차, 그리고 아마 저 교대에 있으니까 저희가 학생들 앞으로 10년 후면 모든 교실에 아마 티칭본들이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국영수 이런 도구교과들은 오히려 이미 일본도 영어 과목들은 이제 영어 로봇 티칭본들이 들어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코딩 교육할 때 이미 로봇이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구교과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이제 윤리, 도덕 가르치는 내용 교과의 중요성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뻥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자율주행차도 곳곳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런 AIS들의 영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명성, 저기서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과 알고리즘 편향성. 편향성 축소가 보다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윤리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지능 시스템의 제작과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정하고 발생 가능한 피해를 없앨 수는 없겠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책임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투명성은 이제 기업과 학계와 정부가 이제 굉장히 갈등 관계,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이 내리는 결정의 과정과 이유, 로봇의 경우에 수행한 행위 과정과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알고리즘의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안에서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개발자 본인도 모르는 상황까지 이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편향성. 편향성은 아까 이제 공정성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 편향성에 의해서 많은 이제 여러 조작의 문제는 이런 제기가 이미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가 공정하지 않는, 공정하지 않는데 그 공정하지 않은 어떤 그 집단에 대한 자료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조리한 요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책임성 문제는 이제 그 responsibility가 accountability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법률 용어하고 법적인 용어에서는 liability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책임성은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이제 책임, 도덕적인 영어, 윤리학 영어에서 이제 responsibility를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responsibility는 자율주행 시스템 제작과 사용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IEE에서 보니까 이제 그 특정한 경우에 프로그래마틱 레벨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어카운터빌리티는 책임인데 책임이 넓은 의미의 리스폰서빌리티는 사실은 책임의 그 주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어카운터빌리티는 그것에 대한 그 귀속이 분명해져야 되는 그런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책임성이 적어도 확인이 돼야 된다, 베리파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제작자, 소유자, 작동자 간의 책임을 구분하고 디자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지금 그러면 그 학과에서도 지금 이제 AI 윤리가 이미 나와고 있고 IBM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거기서 이제 데이터 에틱스라는 표현까지 데이터 윤리까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의 책임성은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최대 도덕의 형태보다는 그 최소 도덕의 부정적인 형태,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아마 이제 기술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투명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명성이고, 이 투명성이라는 개념이 뭐 추적 가능성, 설명 가능성, 검증 가능성, 해석 가능성,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유리방 투명성이냐, 블랙박스 투명성이냐. 근데 이제 이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은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워하죠. 영업 비밀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밝힐 수 없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카카오에서도 보면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타협을 하고 가는데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데리케이트한 문제고 아마 이제 뭔가 사회적인 합의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윤리적 블랙박스라는 개념까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적어도 그래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 편향성의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율주의 시스템의 이 알고리즘 편향성은 인지하는 과정,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이제 심지어 외향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 여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모양을 갖춰야 될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는데 그게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데이터 처리 과정과 데이터 컬렉팅과 프로세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그 나오는 어떤 의도적인 어떤 의도적인 조작도 문제고,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과정에서 인간의 편견이 작용해서 제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쉽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도 이런 인간이라는 어떤 편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 돼지도 인간처럼 사유할 수 있고 종교를 가질 수 있다면 돼지가 생각한 신의 모양은 형상은 돼지일 거다. 인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인간만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까지도 과연 벗어나도록 해야 되느냐의 문제.
네, 그리고 뭐 요 용어에서 블랙퍼슨이라는 단어만 없었다고 해서 종차별에 인종차별이 많이 없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편향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인정을 하고, 다만 이것이 어떻게,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컬렉팅되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를 명시하는 것으로서 아마 편향성은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두 가지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실제로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아마 연구이 될 거고,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방법들 두 가지가 아마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IEE에서 하고 있는 윤리 인증이라는 것이 지금 세 가지, 투명성과 책임성과 알고리즘 편향성인데, 그나마 이 세 가지가 그래도 공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뭔가 인덱싱이 가능하고 뭔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쉬울 수 있는,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는 윤리학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그 기준들이 이거 갖고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윤리 인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유형의 그 인증을 저는 이제 기준 인증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인증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유형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셜 로봇하고 킬러 로봇이 있는데, 이 두 로봇이 똑같은 정도의 어떤 그 투명성과 책임성 형성을 다 같이 해야 될까? 다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로봇이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킬러 로봇이 지켜야 될 로봇이 있을 거고, 티칭 로봇, 소셜 로봇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각각의 분야별로 기준 인증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 인증, 주거 인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율성 내지는 윤리성 인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냉장고를 보면은 그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에 의해서 이 냉장고 1등급입니다. 2등급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구입을 할 때 보면 이 로봇의 자율성의 정도를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그걸 인증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하에서 그것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 인증 제도가 저는 이원화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성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명령의 무조건적 수행의 도덕성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사용자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상권에 따른 결과주의 도덕성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규약 준수의 도덕성입니다.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등급은 예를 들어서 촬영 드론을 띄워서 내가 촬영하고 싶고 아무거나 찍으라고 하면 찍는 거예요. 얘는 이제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죠. 그럼 2등급은 뭐냐? 이제 제가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그 촬영된 걸 보고 어떤 거는 이제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거는 싫어요 하거나 딜리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그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쌓이게 되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가서 찍어라 했는데 그냥 다 찍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이제 사용자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진이야. 그러니까 그 장면이야. 그럼 찍고 이거는 그냥 딜리트된 장면이야. 이거는 안 찍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2등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성도착증이 있어서 어떤 특정인의 어떤 모습을 찍고 싶어. 그래서 이제 찍으라고 해요. 그걸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하니까 이제 2단계까지는 그걸 찍을 거예요. 3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드론 촬영 금지 구역이거나 혹은 특정인의 어떤 특정인을 찍을 때 동의 없이 찍을 수 없다라는 사회적 규약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사용자가 아무리 좋아요를 눌러도 이거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찍는, 그러니까 2단계까지 가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형태로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가장 프로토타입을 나누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시 또 기능과 이거에 따라서 기준이 좀 세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실제 대상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A가 사탕을 가져다 준다면 이런 이유로 가져다 줄 거냐 저런 이유로 가져다 줄 거냐 체크를 해보게 해봤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경우에 그랬더니 이제 대체적으로 4학년하고 6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보면 조금 유음의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4학년이, 그러니까 4학년에서는 1, 2, 3 유형이 다 나오는데 이 유형이 좀 더 많은 이렇게 나오고 6학년의 경우에는 1, 2, 3 유형 중에서 다 공제되어 있긴, 공존되어 있긴 하지만 3유형의 퍼센트가 좀 더 높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실제 왜냐하면 이 모델 자체가 콜보그의 인간의 도덕성의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저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상호관계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딜레마들을 가지고 딜레마들을 만들어서 이 딜레마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테스팅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단계의 결정을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주고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결과를 보면서 아 이게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앞으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주행차도 그렇고요, 소셜 로봇도 그렇고 일단은 어떤 프로덕트가 사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관련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 제품 프로덕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윤리성, 자율성에 대한 그 테스트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인증 기준을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기준 인증하고 자율성 인증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방향이니까. 예, 조금 한 6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제를 해주셨죠. 굉장히 유익한 발제였고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의 변순용 교수님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준비했던 스타터입니다. 머니브레인의 장세혁 대표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또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김종욱 교수님입니다. 세 번째 토론이시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전략팀장으로 계신 김종주 박사님입니다. 처음에 원래 제가 앉아서 시작을 했으면 배경 설명을 하라고 저한테 좀 문건을 줬는데 이 어려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온톨로지라든가 코퍼스, 말뭉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AI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용어들이 우리한테 친숙하기 이전에는 살면서 이렇게 많이 써볼 만한 말들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한두 번씩은 뭐 들어본 말 같고 또 사례로 나와 있는 2015년도 구글 콘텐 서비스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발제를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행사에 대한 결과를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경실련에서 이거를 준비한 데 있어서 의의를 좀 한번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4차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부터 저희가 아데나와 대단 노트 경실련에서 이제 자체로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미래사회가 바뀔 거다 이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그럼 어떻게 바뀌냐라고 하는 걸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이 포럼을 만들어가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론이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도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경제라든가 성장과 관련돼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윤리의 문제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죠. 뭐 5차든 6차든지 간에 그거를 활용하고 쓰고 혜택을 보든 피해를 보든 또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게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이 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윤리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죠.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인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변순용 교수님의 토론을 너무너무 유익했고 저희가 간과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내려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영상을 준비하셨던 머니브레인의 장세혁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처음 해봐서 형식은 내가 이제 말씀드리면 같이 토론을 하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도 서로를 해주시면 네. 세 분이 먼저 이렇게 토론을 해주십니다. 네. 한 분당 15분 내로 토론을 하시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플로어에서 지정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분들이 어느 분이나 답변을 하시게끔 자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처음 주제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이제 AI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련한 주제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면 저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AI 기술을 활용하면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얼굴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거를 사업화하는 부분을 해보면 저희가 하려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엄마의 목소리를 이제 똑같이 녹음을 30분 내지 그러니까 3분 2시간 정도 학습을 시키게 되면 엄마 목소리를 똑같이 보신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없을 때 뭐 AI 스피커가 동화책 읽어주고 엄마의 목소리로 뭐 동화책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도 조금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엄마가 없을 때 엄마를 대신해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AI가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기적으로 연구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아이한테 커뮤니케이션을 못 해주고 케어를 못 해주는 것보다는 엄마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AI가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해주는 게 정서적으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엄마가 없이 다른 존재인 AI랑 대화하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비슷한 관점으로 저희가 예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 같이 찍었던 것도 있는데 그건 아예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AI로 살려낸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대화했던 내용이나 음성이나 영상 같은 거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가족들이 이제 그 사후에도 그 AI랑 계속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이미 개발 사업을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개발해왔던 기술하고 좀 다른 형태로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회사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들어 광고 같은 데서도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벤트나 캠페인에 일한 것처럼 되게 유명한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AI로 다시 살려낸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서 말하게 하고 목소리를 다시 연설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제 약간 저희는 이제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라서 윤리적이거나 약간 인문학적으로 바라보진 않지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AI가 똑같이 말을 하고 있고 목소리 똑같이 얘가 어떤 존재인가 얘를 감성을 가진 존재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기계로 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음성도 합성을 하고 얼굴도 합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이게 페이크 뉴스 같은데 이제 악용되면 어떡할 건지 저걸 이제 합성을 해서 실제 유명한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닌데 악의적으로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또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회사들이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AI로 만든 영상이나 또는 음성에 대해서 이걸 또 기술적으로 이걸 식별할 수 있는 기술도 사실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람이 약간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올라가 있거든요. 진짜로 만든 거 사람이 말한 건지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AI를 합성한 건지 구분하기 지금 거의 어려운 수준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또 다시 다른 AI 기술로 이걸 탐지하는 거죠. 이게 진짜 AI가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자연인인 사람이 만든 건지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기술도 만들고 있고요. 또 그런 거와 연관된 걸로 이거에 관한 정책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미 정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를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도 제안도 하고 있고 함께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표준화해서 아예 거기다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 이제 컨텐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들리진 않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비관청 주파수라고 하는 영역에 기술적으로 이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걸 심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사람은 구분은 안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금방 탐지가 되는 뭐 그런 걸 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AI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음성이나 또는 영상에는 무조건 탑재를 하는 게 해야 된다고, 그걸 탑재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법제화하는 움직임도 이미 조금 많이 같이 좀 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이제 저작권이나 또는 초상권에 관한 부분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 있는 연설한 영상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합성을 한 거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저희 같은 AI 스타트업을 저번 때는 고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만들어본 건데 마지막에 봤던 그 AI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저희 계약을 했고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제 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2차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동의하에 이렇게 합성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저거에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TTS라는 음성합성 기술이고 ARS에 쓰이거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 기계음처럼 들리지만 그것도 사실은 성우가 녹음을 한 거거든요. 끊어서 읽고 뭐 숫자 이상하게 읽지만 옛날 그 ARS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다 성우가 녹음을 한 건데 그런 경우는 성우가 이렇게 녹음을 뭐 한 다음에 그게 ARS에서 쓰이던 지하철에서 방송이 되는 그거는 계속 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녹음을 한 번 하면 그 이후로 다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아나운서와 계약을 하고 영상을 뭐 한 일주일 정도 촬영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아나운서는 저희 이제 법적인 자문을 받고 계약을 2차 저작권까지 계약을 했지만 이 아나운서는 사실 그 영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하루에 뭐 1000개씩의 뉴스 영상이 자기 얼굴로 만들어질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거 AI로 이렇게 해서 AI 아나운서를 만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영상을 이 얼굴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 예전에 단순한 음성보다는 이제 요즘에 동영상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훨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거든요. 뭐 무제한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어요. 이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상권에 관한 부분이 저작권과 초상권이 좀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 초상권에 대한 부분도 뭐 예를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성을 합성을 할 때 아까 특정인의 목소리를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학습을 시켜서 만들 수 있긴 한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술들 보면은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 100명 정도의 목소리를 아주 조금씩 잘라서 한 100명 정도의 목소리를 한 1분씩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100명 정도의 목소리 중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소리는 같이 쓰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억양은 또 다른 부분에서 뭐 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목소리를 그냥 100명 정도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또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얼굴도 마찬가지다. 얼굴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뭐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알 수 있는 얼굴들을 다 이렇게 뭐 한 10,000명 정도를 모아다가 뭐 일단 학습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얼굴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10,000명의 얼굴을 학습시켜가지고 전혀 새로운 얼굴 한 명을 굉장히 멋진 얼굴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럼 이 얼굴은 이 10,000명 중에 누구 거냐? 뭐 예를 들면 이걸 만약에 따지자고 하면은 사실 이걸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원인을 계산하니까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 한 명의 얼굴이 목소리나 얼굴이 영향을 미쳐서 이 한 사람의 얼굴을 탄생시키는 기여했는가 이런 뭐 계산하기도 힘들고 뭐 기여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정의되진 않았습니다. 워낙 지금 막 새롭게 나오고 있는 기술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막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제 기술을 만드는 관점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사실 최근에는 어떤 유명인, 예를 들면 이제 뭐 연예인 같은 사람, BTS나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똑같이 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적으로 재미있게 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향후에는 이런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된 음성 데이터나 공개된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나중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도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3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좋은 토론 해주셨습니다. 스타트업이시고 또 기업 입장에서 이제 AI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전에 뭐 상품, 뭐 서비스 시장에 출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일단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저작권, 초상권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소개해드린 공안대학교 전자공학과 김종우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로봇 관점에서 학계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토론을 대충 한번 몇개 정도 해서 좀 읽기 쉬우시게 좀 작성했습니다. 시간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주요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AI 로봇이라고 했을 때 지금 머니브레인도 그렇고요. 딥러닝으로 그것도 여러 AI 기술로 지금 로봇조차 이제 그 지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AI건 로봇이건 사람을 닮은 그 존재를 만들어서 존재는 일, 하기 싫은 일 그런 걸 이제 같이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이 코앞으로 이제 다가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전 세계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죠. 내년에 이제 실제 물론 레벨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의 수입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도 열심히 만드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기술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해서 표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성경인식, 위치인식 매핑, 판단, 제어, 인터랙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자동차, 즉 자율주행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고 특히 중간에 판단 부분 있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 부분은 결국 이제 경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차선을 유지하고 변경하고 급정지하고 이런 여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판단은 사람이 해왔죠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판단을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딥러닝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정말 사진을 나온 이미지넷이라는 아카이브에 있는 그 수많은 사진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거의 인간의 수준을 이제 뛰어넘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좀 이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이 자동차가 쭉 지나가면서 찍는 영상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건지 이게 트럭인지 그런 걸 정확하게 인식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문을 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로봇도 그렇고 이 자동차도 그렇고 이 바틀넥에 해당되었던 것이 바로 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준으로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객체를 어떻게 잘 판단하냐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딥러닝이 되게 큰 어떤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이제 딥러닝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 문제죠. 사진에 보시면 이 스탑이라는 정진신호판이죠. 정진신호판을 에다가 여기 이제 러브와 테이프라는 일종의 이제 그 하나의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죠. 러브 헤이트라는 스티커를 붙였더니 70%의 소프트웨어가 이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스탑이 아니라 시속 45마일 제한, 그러니까 최저 속도 시속 45마일로 72km로 달려야 된다. 그 완전 반대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이제 캡처했던 것은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지금 점점 경쟁적으로 이제 그 인식률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레스넷 같은 경우
무려 152층에 해당되는 은닉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스탑에 러버 헤이트 같은 이런 특정 단어가 스티커로 붙은 거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이제 사고를 안 일으켰다 하더라도 정말 아주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오인식, 오작동을 했을 때 반드시 개발자라든지 조사관 혹은 이제 그것이 정말 사고를 일으켜서 법의 심판대까지 오게 된다면 결국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 건지 누가 이런 그 개발을 한 것인지 그러면 개발자는 어느 정도의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져야 되는지 그것이 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서 우리가 100%가 아닌 이 기술을 아주 우리가 사고에 직면하는 인간의 그 삶을 직결하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 개발자들은 여전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개발자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그 자율주행차가 겪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미리 다 판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정확하게 사람 수준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딥러닝만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 딥러닝은 학습 기반 인공지능인데요. 규칙 기반 인공지능도 이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자,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아까 변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이 이 세계적인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투명성, 책임성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 전이라 하더라도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어떤 그 서비스나 동작을 할 때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걸 쓰는 건지, 어떤 알고리즘 쓰는 건지, 혹은 그 다음 프로세스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를 이렇게 사용자가 물어봤을 때 이 AI나 로봇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성은 특히 이제 책임성 관련해서는 결국 법적인 문제와도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율주행차가 혹은 서비스 로봇이 혹은 AI가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러면은 분명히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 책임성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개발자들은 이런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이 폭탄을 사실을 안고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도대체 중간에 어떤 오류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파산에 이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책임성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면 자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상황 사고가 났을 때는 개발자는 이런 경우에는 몇 %다라고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인증 같은 형태로 명시를 해주면 개발자들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분야에서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작년에 저희도 이제 한국의 로드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또 여러 전문가들과 또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는 시간이 좀 짧고요. 그래서 이 기본 가치는 한 3가지, 인간의 전문성 보호, 공공성 추구, 인간의 행복 추구 이런 AI 로봇이 모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목적은 이런 가치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와 그다음에 AI 로봇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동일시하는 얼라이먼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본 가치들을 이제 추구해야 되고 실천 원칙으로서는 뭐 투명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작 시 단계를 요구할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어 가능성이라는 것은 킬 스위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AI 로봇이 갑자기 정말 이상한 동작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킬 스위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즉시 불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책임성은
또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안전성, 정보보호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우리 그 AI 스피커 지금 굉장히 가정마다 보호되고 있잖아요.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해커라든지 혹은 악의를 가진 어떤 사람이 그 AI 스피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추출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보보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그 런던에서 아이프레스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오브 글로벌 에틱스 앤 스탠다드인데 거기에서 이제 물론 최종화는 아니고요. 계속 이제 버전업 할 텐데 한국에서도 이런 활동을 했고 또 이건 실제로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역시 그 다음 단계는 모든 지금 유네스코, OECD, IEEE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의 다음 단계는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인증, 법제화 이런 식으로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어떤 자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국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잖아요. 보급제, 보호무역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세계적인 부분에 달라져서 한국의 로산을 만드는 그런 이제 법제와 인증, 표준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이렇게 산업계를 오신 산업계 대표들을 통해서 이런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필요성, 중요성,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산업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제가 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된 것은 결국 이 시민단체, 정부에서 반드시 앞으로 이 AI와 로봇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확산될수록 모니터링 기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숨기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문화, 사회의 전체적인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 하셔서 함께 시민들이 바로 목소리를 내시고 반영하면서 그것이 또 정부 정책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개발자들이 정말 모든 그 짐을 다 지고 이 난공불락의 AI를 가지고 인간 수준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라든지 시민, 정부, 이런 기관들이 공조를 해서 안전하고 어쩔 수가 있는 AI라는 것은 결국 안전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 공공복리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학자로서 그런 AI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좀 예상보다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토론하신 내용을 몇 가지 요약을 하려고 이렇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핵심은 아까 변수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강모륜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기본가치 3가지와 실천원칙 5가지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그런 것에 있어서 정부나 시민단체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 배경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토론자십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전략팀장님 김용규 박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김용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 도움 많이 들었는데 아마 경실련에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대학과 산업계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에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연구기관에서 정부 연구기관인데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외에 어떤 기술이 나올 것을 예측도 하고 혹은 또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을 연구개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하고 기획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여러 분들 나오셨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로봇이나 AI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과학기술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 발전 동향에 대해서 이제 얄팍하게 넓은 지식을 좀 갖고 있어서 고심하다가 오늘 토론에 임하게 됐습니다. 좋은 취지의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그 AI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요. 인공지능이 인간 행동을 모방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학습하고 추론하고 지각하고 혹은 우리가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네 가지 범주로 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기술이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 때문에 크게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아무래도 2011년 3월에 알파고인데, 네, 알파고 얘기를 제가 지금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잘 모르시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17년 9월인가 10월에 알파고를 개발했던 딥마인드가 전 세계 과학자들의 꿈 같은 그 학술지가 있습니다. 저는 네이처라고 하는 네이처의 학술 논문을 실으면은 제가 교수님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는데 이제는 꽤 괜찮은 학교에 교수로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연구소에서는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네이처에 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일반 기업에서 네이처에 논문을 실었죠. 17년 5월에.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알파고는 사람들이 바둑을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둑을 덮는지를 강화학습해가지고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딥마인드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면, 논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스터링 고가 이제 용어로 바둑인데, 바둑을 마스터하다. 그런데 인간 지식 없이. 그 논문에서 주장한 바는 새로운 버전의 알파고를 그 논문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 알파고 이름은 알파고 제로입니다. 얘는 알파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상대했던 알파고하고는 다르게 기보를 가지고 학습한 게 아닙니다. 기보 전혀 없이 그냥 바둑이라는 룰만 알려주고 바둑을 잘해봐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프로 기사들의 그 이제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이에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로 전적 세계 랭킹 같은 것들을 선정할 때 쓰는 이제 산식인데, 그 이에로라고 하는 산식, 제가 이제 공식을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 한 5,000점 정도가 되면은 거의 신의 경지. 이세돌 구단이 한 3,300점 정도였을 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으니까 알파고가 3,600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에로 시스템에서 800점 정도 차이가 나면은 해보나마나 무조건 지는 게 있나 봐요. 제가 테니스를 잘 못 치는데 만약에 세계 랭킹 1위 번에 해당하는 뭐 나달 이런 선수하고 테니스 치면 무조건 진다고 예측하는 게 맞겠죠. 알파고가 3,600점이었는데 알파고 제로, 그러니까 바둑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혼자서 바둑을 깨우친 AI는 5,100점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을 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똑같은 버전의 알파고가 강화학습을 몇 천만 번 더 한 다음에 중국의 커제하고 대결했는데, 스코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커제가 3대 0으로 졌습니다. 셧아웃 됐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 판 이긴 게 어떻게 보면 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고요. 그 대국을 했을 당시에 알파고의 이에로를 측정했던 기준은 딱 5판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했던 5판으로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올려놨었는데, 나중에 몇천 번 더 연습을 해보고 나서는 그 이에로 시스템이 정정했습니다. 알파고 미안하다. 이세돌이 이겨가지고 우리가 알파고를 너무 봐서니까 3,700점으로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5,100점이니까 바둑에 단한한 AI는 더 이상 인간을 적수로 보지 않는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막연하게 AI에 대한 그때 당시 16년 3월에 겪었던 공포를 좀 겁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알파고라고 하는 AI는 특정한 목적에만 한정된 AI입니다. 바둑을 잘할까? 바둑 문제를 가겠습니다. 오늘 그 장세훈 대표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비디오를 보내주셨는데,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목소리를 완벽하게, 저도 공식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하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자치하고 혹은 윤리적 문제도 이제 해놓고 나세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분야에 관해서는 AI가 얼마든지 발전해도 저는 큰 파장을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적용 범위, AI의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막연하게 그동안 AI의 어떤 무궁한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디스토피아, 그 공포를 갖게 된 그런 우리를 학습하는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대표적인 예로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많이 보는데 터미네이터 3에서 3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렸을 때 저는 봤는데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그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이제 AI 체계에 이제 저항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묘사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자기 자신의 재생, 확대, 보존뿐만 아니라 범용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빅브라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포를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교수님들이 토론한 내용에서 발제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조금 전에 묘사했던 그런 빅브라더 같은 인상에서 알파고처럼 자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능력을 이제 추론하고 학습하고 지각하고 이해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가 모르는 조금 전에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내린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내려놔가지고 우리를 겁주진 않을까 라는 그런 여기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80년대, 90년대, 이게 역사가 한 50년 정도 된 기술인데 알파고 때문에 최근에 유명해졌지만 제가 공부했던 당시에는 인공지능 하셨던 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그걸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코딩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문가 시스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과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신경망 처리 같은 혹은 딥러닝 같은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신경망 처리 기술은 그 본질상 뉴런 그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사람 뇌가 연산하는 거를 이제 보관하는 수학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관찰해가지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뒀을 때 저기다 왜 수를 두지? 라고 하는 수들이 몇 가지 있었어. 얘는 왜 이렇게 계속 전투만 하는 거지? 왜 더 넓은 공토로 나가지 않지? 이런 기사들, 이런 분석들을 이제 기사들이 막 썼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성과 관련한 원칙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좀 저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도 최근 원하는 대일 수출 규제 문제가 막 핫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AI 분야에서 좀 뒤처지지 않았잖아요. AI 분야에서 가장 논문을 많이 내고 있는 대학 순위에 카이스트가 16인가 조선일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AI 전문가는 주요국 15개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전문가 수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AI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그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뭐 하버드 대학교, MIT 이런 데가 아니고 구글입니다. 구글이 가장 많이 뽑았고요. 두 분야를 뽑았는데 강화학습하고 신경망 처리 분야에서 논문 많이 되고 있는 곳이
아이러니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어떤 노동자로 등장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기술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나 제도 시스템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인간이란 뭘까라고 하는 이제 그 화두를 아까 병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스트휴먼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존재로 말씀드리면 좀 원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범용적인 그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문제에 관련한 인공지능 경우가 많습니다. 알파고 같이 그 게임에 적용되는 그런 AI가 아니라 자율주행 같은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죠. 보행자도 있고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사고, 보험, 금융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AI 제가 이 문제가 가볍다고 간과하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AI 혹은 그런 AI를 탑재한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직은 우리가 좀 생각할 여유가 충분히 있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제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이제 회사들이 그 로봇 분야에서 아주 각광받을 만한 효과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그 사례들도 봐도 여전히 좀 제한적입니다. 탁구 치는 로봇을 제가 실제로 한번 봤는데 탁구는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그냥 거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한 벽하고 50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공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중국 분이 말씀하신 좀 발음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67분인지 670분인지 계속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탁구를 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탁구도 이제는 만약에 순수히 스포츠로 본다면 이제 사람하고 로봇이 경쟁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그 인간의 이제 물리적인 유창력을 완전히 추월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활용 범위에서의 그 기술 발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이제 여러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물리적 두번의 과제는 우리가 이 기술 발전하고 동시에 충분히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규 박사님의 좋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우리 그 사회에 적용할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 다음에 인공지능 노동자에 등장하는 노동의 어떤 소외 문제입니다. 포스트 휴먼 이 이야기 좀 먼 것 같다.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